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윤진수 본부장입니다. ESG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ESG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와 ESG 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 투자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외 ESG 투자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ESG 투자가 실제 기업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가 ESG 투자를 할 때 고려하면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 투자 개요입니다. 우선 ESG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가치를 분석해서 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투자 방식, 이것을 ESG 투자 또는 책임 투자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보통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했는데, 이 책임 투자 또는 ESG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UNPRI라는 책임 투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서는 ESG 투자에 대해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책임 투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PRI라는 것은 전 세계 책임 투자에 대해서 책임 투자에 필요한 원칙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고요. 2006년 4월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로 해서 결성이 된 기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ESG 투자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1920년도에 이제 책임 투자는 종교운동의 한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 이제 헌금이 이제 투자가 될 때 어떤 노예무역이나 이런 도박, 이런 이제 흔히 저희가 신스탁이라고 말하는 죄악주에 관련된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것이 ESG 투자의 초기 태동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ESG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공익적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가 됐고요. 1980년도에 이제 사회적 책임 투자, 흔히 저희가 SRI라고 부르는 사회적 책임 투자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 사회적 책임 투자는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기업의 ESG를 고려하지만 이때 ESG를 고려할 때 투자 성과가 조금 저조하더라도 좋은 어떤 활동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와서 ESG 투자, 책임 투자가 결국은 투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책임 투자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RI라는 곳에서 책임 투자를 정의할 때 SRI에서 S라는 부분을 떼고 RI, 책임 투자라는 부분으로 명칭을 정정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를 고려하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 방식을 현재는 책임 투자라고 명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ESG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책임 투자와 ESG 투자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ESG 투자는 책임 투자와 다른 개념은 아니고 책임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ESG라는 개념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를 ESG 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투자와 ESG 투자가 다른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면 보겠는데요. ESG는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UN 글로벌 컴팩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안내하고 주도하는 기관에서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 이 ESG라는 개념이 처음 언급이 됐는데요.
ESG 결국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는 오염을 방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고요.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 노동자의 인권이나 소비자 인권, 그리고 이제 노동 관행, 협력사나 경쟁사와 공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 안전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배구조라는 부분은 주주 권리, 그 다음에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내부 통제 장치를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기구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를 살펴보는 지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혹 언론에서 CSR의 시대는 가고 ESG 시대가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sustainability,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ESG라는 부분이 서로 다른 개념 또는 다른 어떠한 그 발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 기업이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ESG라는 요소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ESG라고 한다면, 우리가 CSR과 ESG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ESG 활동을 잘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을 기업의 CSR 활동으로 많이 이제 인식하고 포장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ESG 활동의 굉장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SR 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전체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ESG 투자의 실행 주체를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 투자 실행 주체는 이 ESG 투자와 관련된 법 제도의 대상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PRI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같은 에셋 오너, 자산 소유자와 그리고 자산 운용사, 그리고 이 투자 대상이 되는 피투자 회사, 이 세 그룹으로 주체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국제사회나 각국 정부의 역할은 이 기업의 자율적인 ESG 활동을 권고하고, 이러한 관련 활동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들이고요. 자산 소유자와 자산 운용사의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투자 의사 결정 시에 ESG라는 요소를 적극 고려하고 기업 투자 대상인 기업에게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하는 활동들을 자산 소유자 및 자산 운용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피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ESG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활동을 하도록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주체별로 하는 활동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ESG 투자가 좀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SG 투자의 의의는 어떤 것일까요? ESG 투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위험 관리에 기초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결국 ESG 투자는 단기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전략에 적합하고,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이러한 ESG 투자에 적합한 투자 주체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G 투자가 이 투자 초기에는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주주가치 극대화였던 시절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다 보면 결국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최우선 과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ESG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경영 의사 결정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실제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이런 ESG 투자가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ESG 투자가 이런 주주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ESG 투자라는 부분이 사회환경적인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투자에 반영하라는 투자자들의 어떠한 실천 의지가 이런 ESG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SG 투자가 국내외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투자 규모는 어떨까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GSI라는 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약 35조 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경이 넘는 자금일 텐데요. 이 막대한 자금이 ESG라는 개념 하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ESG ETF가 처음 출시된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ESG ETF와 ETP 상품이 약 497개, 자산 규모, 운용 자산 규모로는 1,88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100조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전체 운용 자산, 전문 운용력이 운용하는 운용 자산의 95%가 ESG라는 개념 하에서 운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 투자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철학에 근간을 두고 이런 ESG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SG 투자가 어떤 자산군에 주로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ESG 투자는 주식 자산에 가장 많이 이런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그리고 채권 그다음에 최근에는 리츠 부동산이나 PE나 벤처 캐피탈, 헤지 펀드 등의 또 다양한 자산군에 이 ESG라는 투자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정책금융에서 이러한 PF의 ESG 투자를 적극 반영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자산군에 이런 ESG 투자라는 개념이 접목이 돼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16년도 자료인데 약간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2016년도 유럽과 캐나다 시장에서 보면 재밌는 건 오히려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 쪽의 ESG 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채권 자산 운용 규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자산에도 이런 ESG 투자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ESG 채권이 어떻게 발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ESG 채권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에서 최초로 발행된 이후에 2013년부터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까지는 정부 주도로 이러한 ESG 채권이 발행이 됐는데요. 2016년부터는 일반 기업들에서도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ESG 채권 발행사를 대상으로 펀드를 구성해서 ESG 채권형 펀드를 만들어서 관련된 상품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ESG 채권 발행이 확대가 되면서 ESG 채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실제 이러한 것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조달된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 소위 ESG 워싱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ESG 워싱이 나타나지 않도록 EU 텍소노미를 제정하기도 하였고요. 우리나라도 K 텍소노미라고 해서 이러한 ESG 채권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SG 채권이라는 것은
ESG, 그러니까 소셜 본드가 있고요, 그린 본드가 있고 지속 가능 채권으로 이제 세 가지 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린 본드는 흔히 친환경 사업에 그 투자에 되는 투입이 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고요. 소셜 본드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 때 소셜 영역에 투입이 되는 자금의 어떤 그 조달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그것이 기존 사업에 그냥 그 자금이 유입이 돼서 이런 활용이 되게 된다면 결국은 ESG 채권 발행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실제 그 자본 조달된 그 조달이 된 자금이 본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SG 투자를 할 때 크게 7가지 투자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이런 이제 스크리닝 기반의 이제 전략이 있을 것이고요. ESG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재무 분석의 과정에서 ESG 요소들을 통합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나 임팩트 투자,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7가지 기준으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략은 ESG 인테그레이션, ESG 통합 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25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2018년도까지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유럽 쪽에서 이런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스크리닝 게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이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데 ESG 발전 연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ESG 투자라는 것이 태동을 했을 때 종교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자리 잡고 발전을 해오면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ESG 투자가 확대가 되고 활성화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하는 ESG 통합 전략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 2020년도에 있어서 이런 ESG 통합 전략이 훨씬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ESG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하고 기업의 ESG 리스크를 개선하고자 하는 관여 활동, 이러한 것들이 병행이 될 때 이러한 ESG 투자 성과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그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ESG 투자를 할 때 특정 하나의 전략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투자를 같이 활용을 하지만 그때 기업 관여나 주주 행동과 관련된 투자 전략은 반드시 같이 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ESG 투자라는 것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기업 관여 경영 관행을 개선시키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ESG 투자를 누가 주로 하느냐를 살펴보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ESG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에셋 오너, 에셋 매니지먼트들이 이런 ESG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이 이 ESG 투자에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 책임 투자 영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다면 2020년에는 그 비중이 2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ESG 투자라는 분야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ESG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 ESG 투자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연기금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들이 이런 ESG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기금들의 주요 위탁 운용사들인 민간 운용사들도 ESG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이러한 ESG 투자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내도 이러한 ESG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ESG 투자 규모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실제 그 연구 용역의 기초에서 이러한 책임 투자를 지금 수행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반의 어떤 자산 책임 투자 자산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국내 ESG 책임 투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이러한 책임 투자 또는 ESG 투자를 보고 다른 연기금들도 이러한 그 어떤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양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ESG 투자가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ESG 채권 발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ESG 채권 발행 규모가 약 87조 원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수출입은행이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ESG 채권이 계속 확대가 되고 하면서 19년도에는 정부에서 외평채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ESG 채권이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ESG 채권에 대한 정보 접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사회책임투자 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이를 오픈하고 관련된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ESG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어떤 그 목적으로 이런 ESG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유럽에서 이러한 그 ESG 채권 발행에 따라서 워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워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녹색 채권 가이드를 마련하고 K 텍소노미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ESG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본 사업 목적에 맞게 채권으로 이제 전달된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ESG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또는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대상 기업의 이런 ESG와 관련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3년간 주주 제한들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이제 주주 제한이 이루어진 게 프락시 어세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기후 변화 관련된 주주 제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별로 나타나고 있는 주주 제한 요소들을 좀 보면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임원 보수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라, 뭐 배당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 환경에 있어서는 인권,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환경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을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주관여 활동은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자산운용사들 중심으로 이런 주주관여 활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소형 독립계 자산운용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이 코드를 가입한 운용사들이 이러한 그 ESG와 관련된 관여 활동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점차 이러한 활동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여 활동이 실제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느냐, 기업의 어떤 경영을 부담만 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 관여 행사가 실제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이런 주주 관여 활동이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주주 관여 활동을 열심히 할 유인이 분명히 있고, 기업들도 이런 기관 투자자나 또는 일반 투자자들의 이런 관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여 활동이 굉장히 기업의 어떤 투자 투자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ESG 투자가 실제 투자 성과 또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ESG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기존의 전통적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유형자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에 기반한 투자 전략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내 유형자산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투자 전략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무형자산 중에서도 ESG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기업들의 경우 무형자산이 기업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80% 또는 심지어는 90%까지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무형자산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ESG라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ESG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참고로 조금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코스피나 코스닥,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이 무형 자산의 가치가 50%를 넘어가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에서도 에너지와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전 산업에서 무형 자산의 가치가 유형 자산보다 더 커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이 이런 큰 산업에서 ESG 이 가치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처럼 ESG에 대한 가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그럼 ESG가 잘못됐을 때 주가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폭스바겐이나 웰스파고 사태를 조금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전자제어 장치 프로그램, 배기가스 조작을, 배기가스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이제 조작을 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기에 는 이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죠. 그게 이제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시장을 기만한 활동이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밝혀지면서 폭스바겐은 과징금과 리콜 비용 등으로 300억 달러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주가도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약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의 고객 명단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부당 수수료를 이제 징구하는 등의 불법적 영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굉장히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주가도 경쟁사들 대비 계속 이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폭스바겐이나 웰스파고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였다면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리스크가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ESG를 잘하는 회사 또는 ESG를 고려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투자 성과가 잘 나오느냐를 보면 MSCI의 선진국 또는 신흥국 대상으로 하는 ES 리더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ESG를 잘하는 회사 그리고 신흥국에서 ESG를 잘하는 회사를 편입 종목으로 해서 이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 지수의 성과가 벤치마크 대비 굉장히 상회하더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더라. 그리고 금융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더 이런 수익률 격차가 커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 자료에 따르면 ESG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투자 수익이 시장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또 높게 나타나더라. 결국은 ESG를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ESG 리질리언스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질리언스라는 건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회복 탄력성인데, 변동이 굉장히 심한 장세에서 ESG를 잘하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하락장에서도 잘 방어하고 있다.
방어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미국 주식시장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높아졌는데, 그때 ESG 펀드의 수익률이 전통 펀드 대비 높게 나타났고 하락장에서도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이 팬데믹이 일어났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창궐하던 2020년 1분기 동안 MSCI가 ESG를 이제 가지고 인덱스를 구성한 4개 이 지수가 모두 BM 대비 높은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 ESG가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이나 이러한 그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를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실제 이런 ESG가 좋은 회사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하고 금방 어떤 그 경영 상태로 복귀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ESG라는 성과가 해외에서만 나타나느냐?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저희 이제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살펴보면 코로나19 동안 이제 기업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살펴봤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가 급락 상황에서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들이 지배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회사들보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한국거래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ESG 관련 지수가 있습니다. 이 ESG 사회적용 경영 지수나 코스닥 150 거버넌스 지수 등이 있는데, 이러한 그 ESG 대표 지수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주가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이게 해외에서의 어떠한 그 형태만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내에 이런 ESG 좋은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적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계신 ESG 관련된 지수들입니다. 한번 투자를 해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ESG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ESG 투자를 할 때는 개별 기업에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ESG 관련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 볼 수 있고, 이 각각의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조금 고려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은 이제 ESG라는 것을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결국은 ESG라는 것이 뭔지, ESG라는 것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ESG 투자가 잘못됐을 때, 또는 ESG라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서 그 수익을 또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먼저 조금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PRI나 UN 글로벌 컴팩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이 책임 투자 또는 ESG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좀 참고해서 이러한 학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ESG 투자도 하나의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 어떤 철학 전략에 비춰서 이런 ESG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SG를 투자할 때 이 관련된 상품으로 지수 추종 상품도 있을 것이고요. 물펀드 또는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테마성 투자 펀드,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이런 그 ESG 성과 또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투자해서 이런 적극적 관여 활동을 통해서 이를 개선시키고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이제 투자 대상 상품들도 있을 건데요. 이러한 각각의 상품이 가져가고 있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방침,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 시계, 투자 어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나의 투자 전략과 부합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를 찾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ESG와 관련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G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하면서 각국에서 ESG와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대비 2020년 ESG와 관련된 각국 정부의 규제가 10년간 4배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ESG와 관련된 정부 주도의 규제가 결국은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위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ESG 규제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규제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는 회사들은 새로운 그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경쟁사 대비 새로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제 요인은 기업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어떤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각국에서 지금 탄소 중립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유럽,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2050년에 넷제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제 여러 이제 추진 전략들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해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정책들이 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도입이 되고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 이런 ESG 관련 정책들을 좀 잘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그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결국 이게 탄소 국경세라는 것인데요. EU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쳐서 이 탄소 국경세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건데, 우선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제품 이 5가지 산업에 대해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EU 대상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철강 제품의 이제 한 96%가 이 EU 수출 대상인데, 지금 EU에서 선정한 이 5가지 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철강 업체에서 이러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그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이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서 여러 이제 산업에 약 73조라는 자금이 투입이 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산업에 투입이 이런 자금들이 투자가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한국형 그린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에 이제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각 부처별로,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투자자 사이드에서 이제 잘 이제 이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 또 이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좀 잘 살펴보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고려가 필요할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 대상으로 이제 직접 투자, ESG를 고려한 직접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투자 대상 기업이 ESG와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홈페이지나 또는 지속 가능 보고서 또는 최근에 IR 자료 등을 통해서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ESG와 관련된 어떤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제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라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조만간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ESG와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등록을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이런 그 자동차 생산을 할 때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생산할 때 약 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 30%가 내연기관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품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품들을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협력사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 그래서 그러한 부품 협력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할지, ESG와 관련된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지 우리가 이러한 그 기업의 향후 전략을 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 투자 대상 기업이 어떠한 ESG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별 기업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ESG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저희 원이나 또는 해외 평가 기관인 서스테이너틱스라는 데서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ESG 평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대상 기업이 ESG 영역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이제 공시 시스템 카인드 시스템에서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서 보면 거기 그 사업 보고서 내용 중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제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기업의 지금 이제 소송이나 또는 최근에 발생된 여러 이제 그 사고들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ESG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사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이제 산업재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 산업재해가 앞으로는 그 원청의 그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군 또는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에서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리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컨트롤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투자 대상 기업의 어떤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G에 대한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이러한 그 ESG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러한 ESG를 하는 것처럼 소위 이제 꾸며서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로 워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워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활동의 이러한 그 ESG 활동은 오히려 불매 운동이나 이러한 그 기업에 대한 그 레퓨테이션을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저희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특정 이제 유업체 남양유업이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그 불가리스라는 제품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공개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회사의 주가, 기업 가치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런 기업들의 어떤 기존 행태에서 계속 이제 발생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는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 외에 그러면 이제
금융상품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ESG와 관련된 정보 접근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투자 대상 기업의 ESG를 분석하는 전문성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ESG 상품을 출시하고 이러한 그 관리하는 상품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 또한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ESG와 관련된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 중에서 내 어떤 그 투자 스타일이나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철학에 맞는 상품을 저희가 선발해서 그러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그 금융상품을 선정할 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해당 금융상품의 ESG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전략이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과 맞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투자 전략이 실제 제대로 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뭐 우리는 신스탁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ESG가 좋은 회사에만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투자 설명서에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신스탁, 뭐 도박이나 이런 집속탄을 그 생산하는 업체에 이 자금이 투자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ESG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라고 이제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이 그런 회사에 투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이 금융상품, ESG 관련 상품이 본연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 설명서를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투자 운용력,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이 투자 전담 운용력이 실제 이전에도 이러한 ES 상품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또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돼서 해당 투자 상품에서 어떻게 이 ESG 정보를 산출해서 이 정보를 투자에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용사에서 직접 이런 ESG 그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성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투자에 반영하는 운용사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운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 없이 그냥 우리는 ESG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투자 대상 기업의 ESG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운용사의 어떤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ESG 정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 ESG 투자라는 건 아까 초반에 ESG 투자 개념을 말씀을 드릴 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ESG 책임 투자의 본연의 이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개념과는 상치되게 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어떤 그 투자 시황에 맞게끔 계속 이제 투자 종목을 바꾸는 것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SG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어떠한 그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런 ESG 성과를 개선시키는 활동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계속 이런 시황에 맞게끔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것은 ESG 본연의 어떤 그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투자 운용 기관이 숙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코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이제 운용사나 금융기관 투자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운용사, 이런 그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운용사들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공개하게끔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나 뭐 삼성자산운용이나 이런 운용사들을 보시면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보고서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시면 투자 대상 기업으로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한 해 동안 어떠한 이런 관여 활동, 경영진과의 대화를 했는지 등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운용사와 상대적으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는 회사, 또는 공개하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 형태의 관여 활동만 공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이런 그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ESG라는 투자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운용 기간에 있어서 이러한 수탁자 책임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RI에 이제 국내 이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RI는 이 가입 기간에 대해서 매년 이 ESG 책임 투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PRI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라면 PRI에 가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해외 이제 주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위탁운용사를 선정을 할 때 PRI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에셋 오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PRI 가입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 운용사의 책임 투자 활동의 어떤 그 지표, 어떤 그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가늠자로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운용사라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이러한 그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ESG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ESG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서 지나가고 말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ESG라는 것이 결국은 투자 철학 전반에 이제 녹아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ESG를 고려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하는 생각,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